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연입니다.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이 중요한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과학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인문학적 얘기를 나누게 된 기회가 생김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윤리학, 인문학을 엄청 좋아해서 정말 많은 철학책을 읽고 정말 많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할지를 평생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인생은 긴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겸손에 대한 긴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찌나 공부해도 공부할 게 많은지 학문에는 정말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챗GPT 또는 인공지능 챗봇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수많은 저서와 논문과 내용들을 빠르게 요약하고 그걸 종합해서 아주 멋진 글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인류의 지성이 AI로 인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전대미문의 사회가 열렸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때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공부하고 평생 동안 연구했던 것들이 어쩌면 정말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정신력과 인간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발전 앞에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설 자리를 고민하기도 하는 그런 인류의 혁명적인 변혁기에 우리가 다 같이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인문학, 인공지능과 윤리, 그리고 AI 의식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그냥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400만 명 정도의 누적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 강사일 뿐이지만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 의미 있는 질문 한두 개 정도는 던지고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평소에 하시던 공부와 결이 비슷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철학적 고민에 1시간 정도 빠져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제 고등학교 때 경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할 강의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에서 아궁이에 불 때는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실 그것조차 도시에서 반지하 월세방에 살다가 전학을 간 곳이었고 서울에서 인천에서 살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정말 시골로 쫓겨가듯이 가서 다 쓰러지는 집에서 아궁이를 떼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정말 저는 마루 인형, 마론 인형이라도 부르는 그런 인형을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바비 인형 같은 입체 인형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집에 그 인형을 살 돈이 제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종이 인형을 사서 그 종이 인형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디자인 놀이, 코디 놀이를 하는 것이 제 어린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잠깐 제가 가지고 노는 종이 인형에 철수와 영희가 2차원의 공간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이 인형 놀이를 하면서 영희에게 철수와 데이트에 입을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영희라는 종이 인형을 들어 올려서 영희에게 예쁜 옷 스티커를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철수 옆에 다시 놓을게요. 잠깐 철수한테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2차원 공간 내에서 내 사랑하는 영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3차원의 존재가 불완전한 4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공간의 차원 밖으로 영희를 들어 올려서 영희가 2차원 세계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1분 후에 영희는 다른 옷을 입고 철수의 세계에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철수는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철수는 아마 영희가 무언가 신의 세계에 갔다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3차원에 있는 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는 연애 능력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어서 스스로를 셀프 중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애 고자입니다. 10년간, 20년간 잘 생각해보면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 상상 속에나마 저의 남자친구가 차은우를 닮았다고 잠깐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어느 고차원의 존재가 저의 남자친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 올려서 남자친구의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제 눈앞에 놨다면, 제 눈앞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없어졌다가 다른 옷을 입고 뿅 하고 나타나면 전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적이 나타났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아, 신앙이라는 걸 가져야겠구나. 나는 신의 계시를 눈에서 보았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2차원의 철수나 3차원의 이지영이나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자기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종교라고 칭하고 또는 신이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차원을 극복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논리로 잘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맹신하며 자신의 모든 선택, 판단, 심판, 미래에서 의지해 오는 경향이 인류 역사상 늘 나타났습니다. 그런 미지의 세계 아니면 절대자에 대한 그 추구가 여러분 왠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에 알고리즘이라는 신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AI와 알고리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때론 AI에게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저녁 메뉴를 추천받고 오늘 소개팅한 남자와 애프터를 신청할지 내가 지금 좋아하는 감정일지를 상담받고 저녁에 볼 영화와 같이 할 행동들을 추천받는 시대, 그 판단에 인간 친구의 불완전한 연애 경험과 불완전한 감정 상태의 조언보다 더 큰 신뢰를 하는 사회.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신적인 판단 또는 인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 무언가 의존하고 싶은 어떤 대상을 찾는 것에 대한 마음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공 일반지능, 강인공지능의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성 종교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얘기 같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셨나요? 정확히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가 연구하고 보고 싶은 분야를 나의 객관적이고 정말 의지의 100% 선택하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셨나요? 때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도파민을 뿜뿜하게 하는 그 영상들에 오늘의 핸드폰 봤던 시간들을 많이 맡겨놓진 않으셨나요? 잠깐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에는 제이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이론, 재난과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이론이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개기일식, 개기월식 또는 가뭄, 폭풍, 해일 이런 현상들을요.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고 유치하지만 왕의 부덕이라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의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아, 이건 신의 차원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지도자의 덕성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더 이상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이 지도자의 부덕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 유니스트에 다니는 여러분의 친구가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누구가 우리나라의 기상이변을 보면서 또는 개기일식을 보면서 이게 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전에 인간의 힘으로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은 점차 증명되고 검증되는 과정에서 그 원리가 밝혀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는 탈신성화,
탈종교화,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상당히 오래 가서 정말 10대, 20대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세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무종교라고 대답하는 시대가 흐름이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변화는 그러한 저의 생각에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 인공지능의 나의 많은 판단과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앞으로의 향후 미래를 맡겨버릴지도 모르는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지금만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아직의 여분의 시간이 남아있는 이제 겨우 마지막 한 1, 2년이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2차원 세계의 철수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잠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큰 흐름을 4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로 강의를 시작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철수 얘기를 왜 했냐면요. 어릴 때 제가 읽었던 과학책 중에 초공간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11차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국 글짓기 대회, 논술 대회에 나가서 그런 당돌한 글을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밝혀질 영역의 고차원적 지성이 아닐까라는 글을 썼었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문과를 진학하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당돌했던 글이었는데 그때 당시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탔던 기억이 나요. 대학에 가서는 저는 양명학이라는 학문에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명학 좀 아십니까? 왕수인 좀 아십니까? 안 친하시죠? 15세기의 명나라 학자입니다. 그 양명학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심 즉 리설, 마음이 곧 이치이다. 조금만 더 한자를 써보겠습니다. 심외무리, 심외무물. 마음 안에만 이치가 있고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으며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도 없다는 철학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가서 양명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음 밖에 어떠한 이치도 사물도 없다 하셨는데 저 산속에 있는 꽃은 제가 그 산을 오르지 않아도 피었다가 지었다가 혼자서 존재했다가 죽어가니 어찌 제 마음 밖에 저 꽃이 없다고 하십니까?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양명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꽃을 바라봐 주지 않았을 때 그 꽃은 어둠 속에 함께 적막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었다. 내가 그 꽃을 발견하고 바라봐 주었을 때 그 꽃은 한순간에 빛을 얻어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고 너의 세계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그 꽃이 너의 마음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제가 대학교 때 왜 양명학에 빠져 있었냐면요. 이게 되게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생각 안 나셨어요? 안 나요? 우리의 주관적 의식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철학 속에서,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철학 속에서 등장하는 것인데 저는 왠지 그게 양자역학 속에서 양자적 중첩 상태에서 뭔가 확률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학부 때, 그러니까 22살 정도 때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꼭 유명한 학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놀랄 만한 문이과 융합 논문을 써야지. 양명학의 심증리설이랑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가지고 대통합 논문을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달콤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멋진 과학자분들, 과학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얻었으니 제 어떤 실존적인 고민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철학적 고민들을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4가지 키워드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교과서까지 가지 않아도 하버드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철학 수업인 정의론 수업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가 나옵니다. EBS에서 방영했던 하버드 대학 특강 정의의 시리즈물을 보면 이 질문으로 처음 시작하죠.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자, 여러분,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차의 기관사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곧 있으면 정차역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정차역에 이 열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철도청 역무원들이 6명의 철도 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관사로서 이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대로 직진을 하면 저 6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빨리 0.1초 안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은 핸들을 꺾어서 비상철로로 지난 20년간 간 적이 없는, 사용한 적도 없고 열차가 갈 일이 없었던 비상철로지만 빠르게 우회를 하는 겁니다. 그 빠르게 우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6명을 살릴 수 있지만 20년간 열차가 지나다닌 적 없는 곳에 민간인 한 명이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대로 직진하겠습니까? 비상철로로 우회하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손 들어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직진한다. 6명이 죽더라도 직진한다. 손. 네, 3분이 손을 드셨어요. 나는 비상철로로 우회해서 희생을 줄이겠다. 손. 좋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신 맨 앞에 계신 분께 묻겠습니다. 비상철로에 있는 한 명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퇴근을 기다리며 정차역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들고. 치킨은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묻겠습니다. 비상철로에 있는 건 나의 아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대로 직진하면 사실 내가 쳐야 되는 사람은 연쇄살인범 6명입니다. 그럼 선택이 달라집니까? 그럼 달라집니까? 연쇄살인범은 우선 밟을 겁니까? 잠깐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자동차의 설계자인 프로그래머가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율주행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무언가 자율주행 시스템상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할지 설계하고 세팅하는 세팅값을 잡아야 되는데 이대로 직진하면 6명을 칠 수밖에 없는 주행이고 우회를 하면 한 명의 무고한 그 상황 속에 놓여있지 않던 외부자가 다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AI 코딩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운행 원칙을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희생을 최소화하여 최대 다수가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라는 공리주의자가 한 것처럼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자동차 프로그래밍을 하실 겁니까? 만약 그 희생돼야 되는 사람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오너의 가족과 친인척이었고 그들이 생체 시스템에 따라, 생체 신호에 따라 또는 웨어러블 기계에 따라 내 가족으로 판단될 때도 AI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해야 할까요? 선택을 좀 바꿔볼게요. 직진해서 6명이 죽거나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2개밖에 선택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우회하면 벽을 박게 되고 6명은 살리지만 운전자 본인이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율주행 자동차 창업을 해서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기업의 오너가 됐다고 행복 회로를 돌려봅시다. 여러분들은 윤리적인 공감대, 사회적인 컨센서스, 대다수의 사람들의 다수결적 윤리 판단에 따라
운전자를 죽이고 6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마케팅 문구에서 이 자동차는 윤리 원칙을 준수하며 다수를 살리는 방식으로 AI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운전자를 먼저 희생시키는 자동차입니다. 자, 1억인데 사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로 카피로 광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CEO라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윤리 원칙을 잠깐 눈 감고 어떻게든 오너의 생명을 지켜내는 프로그래밍을 광고할 것 같은데요. 훌륭한 상업 마케터로서 절대 운전자를 죽일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국가의 규제는 어떠합니까? 운전자를 살리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AI 자율주행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때 국가는 그 차를 판매 중단시켜야 할까요? 제가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삼은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선택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AI는 인간의 의식을 반영합니다. AI는 인간의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닮고 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더 인간을 따라가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관된 윤리 원칙을 가지고 AI 프로그램에게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너를 희생하더라도 여럿을 살려야 돼라는 걸 프로그래밍하고 그걸 자본주의의 상업체계와 맞물려서 마케팅으로 잘 살려내서 전 국민을 설득할 만한 윤리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업에서는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동차 판매하는 CEO라면 운전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1억이나 주고 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가볼까요? 저희 강의의 두 번째 파트의 키워드는 혐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챗봇에 수억 개가 넘는 셀 수 없는 메시지들이 인간과 챗봇의 대화 속에서 입력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챗GPT를 사용했고 구글 제미나이에게도 몇 가지를 물어봤으니까요. 유니스트 학생들 어떤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대화를 챗봇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BC 5세기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자기 철학책 속에서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기게스의 반지는 투명인간 반지입니다. 투명인간 반지를 가지게 된 기게스는 양치기였는데 그 반지를 갖자마자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제가 지금 철학책의 결론은 잠깐 유보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투명인간 반지가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시 까만 옷을 입은 분, 투명인간 반지가 생기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초등학생 논술 수업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플라톤을 철학을 공부시키고 싶어서 기게스의 반지가 생기면 뭘 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대중 목욕탕이 있었고 남자 초등학생이 여탕에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기게스의 반지가 생기면 뭘 할래?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중학생들 무조건 한국은행 금고로 갔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상 가능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원안을 가지러 가더라고요. 투명인간 반지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비난받지 않는 익명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도덕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예시인데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책 속의 기게스는 그 자리에서 왕을 죽이고 왕비를 범하고, 저만 반응했습니까? 이런 단어에. 왕좌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듯 익명성의 탈을 쓰고 누가 나를 보지 않는 데 속에서 인간은 지나칠 만큼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퇴폐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이라는 쇼폰 플랫폼에서 10초, 20초마다 도파민이 자극되어 넘기는 영상 속에서 알고리즘은 반응합니다. 더 많은 시간 머물고 더 많은 시간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며 더 많은 시간 소통하는 것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알고리즘은 인간에게 혐오를 조장하는 컨텐츠를, 보다 자극적이고 잔인한 컨텐츠를, 조금 더 뇌를 쓰지 않고 멍하니 봐도 즐거운 컨텐츠를 우리에게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식의 거울이라는 말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AI의 결과물은 인간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고 정말 인간다운 반응을 하며 인간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도구로서 스스로를 보이기 위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그 적나라한 내면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대혐오의 시대가 AI에게 학습됐을 때 과연 이 AI가 지금처럼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끄는 제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에이전트가 되어서 활동하게 됐을 때 혐오를 부추기는 컨텐츠로 인종 말살과 종족 청소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과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렇지 않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입력하여 AI에게 반응하도록 할 거라 기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끔 한문철 TV가 뜹니다. 이분 죽었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그 잔인한 그 사고 영상들이 떠요. 너무 끔찍하고 이런 장면을 좀 모자이크 했으면 좋겠는데 사고 난 장면을 보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어떻게 그래서 다친 거야? 어떻게 날아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다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도배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밥맛이 없더라고요. 때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혐오를 잔인하리만큼 잘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정화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1811년부터 1817년까지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운동은 기계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명방직 산업의 공장제 기계공업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인간이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기술의 발전에 대한 저항으로 기계를 파괴하는 조직적 기계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AI 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이슈화될 때마다 회자되는 단어가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기계 혐오,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전 이게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인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 인간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상실감, 소외감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책에는 패티시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어릴 때 네이버에 검색을 했었는데 패티시즘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패티시까지만 검색했다가 성인 인증을 요구받아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패티시즘, 철학 용어로 번역하면 물신화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농업사회에는 생산의 전 과정을 인간의 노동이 관여하였습니다. 흙을 다지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수확하고 탈곡하여서 이 곡물을 얻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간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 인간의 노동이 기여하였으니 그렇게 해서 얻은 농작물은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곡물로 우리 배에 들어올 때 인간임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멋진 생산물이었습니다. 아, 난 노동이 뿌듯해. 노동을 통해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얻었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니 난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줬죠. 산업혁명은 그걸 바꿔놨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같은 자리에서 바퀴만 끼고
같은 자리에서 핸들만 끼고 같은 자리에서 문짝만 달아도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 끝에서 완성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동은 너무 하찮고 가치 없는데, 나는 이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과정에서 내 노동에 다 개입하지도 않는데, 저기 삐깜번쩍 멋지게 빛나는 자동차가 완성돼서 나오면 그때부터 그 자동차는 나의 뿌듯한 창작물, 나의 뿌듯한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을 소외되고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삐까뻔쩍한 자동차가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신이 돼버리고 인간의 노동은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해버려서 하찮아져 버렸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인간 소외, 노동 소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썼던 용어가 물신화입니다. 인간은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 앞에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소외당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AI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AI가 어떻게 스스로 특이점을 넘어 셀프 성장해 가는지, 이것이 어떻게 강인공지능 상태까지 갈 수 있는지의 메커니즘을 전부 다 이해하는 과학도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샘 알트먼이 테드 강의에서 면담을 하는 장면 속에서 당신은 AI의 알고리즘을 전부 다 파악하고 이걸 언제든지 셧다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기계와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인간이 제어 불가능한 상태의 스스로의 셀프 활동을 하게 되어서 헤이 자비스, 나 요즘 여론에 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여론 좀 반전시켜줘봐 라고 할 때 인공지능 AI 비서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를 가지고 지영, 너한테 불리한 여론을 내가 바꿔줄게. 지금 가상의 계정을 10,000개 만들었어. 그 가상의 계정으로 너에 대한 반박글을 쓰고 너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인간이 좋아하는 영상을 생성할 거야. 그리고 쇼츠에 업로드할게. 수많은 아이디로 좋아요를 누르게 할게. 너의 여론은 내일이면 달라져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 변화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거요, 뭐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많이 모니터링했던 AI 전문가들은 머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과학은 더 잘하시니까요. 이런 근원적인 불안은 인간성, 인간의 노동의 가치의 회복에 대한 고민과 실존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시대에, 노동의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논문도 잘 쓰고, 우리보다 코딩도 잘하고, 우리보다 PPT도 잘 만들고, 우리보다 인간의 감정도 더 잘 위로하는 극티이면서 연애 고자인 저보다 연애 더 잘할 것 같은 대화 능력을 가진 인간을 흉내내는 이 로봇이 우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AI는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죠. 저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좀 머리도 노랗게 하고 이렇게 빨간 치마도 입고 빨간 구두도 신고 인사를 드리지만 사실 진짜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건강이 무제한인 줄 알았어요. 그냥 화수분처럼 계속 꺼냈어도 타고난 강골이라 타고난 뼈대 같은 튼에서 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쁜데도 피부가 좋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던 제가 2018년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느 때처럼 바쁜 날이었고 교재 마감일이었는데 그 마감일에 배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30분 후에도 아프길래 또 다른 진통제 종류를 먹어가면서 참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맹장이 터진 지 4일이 경과한 후였고,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되어서 맹장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되어서 온몸에 고름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긴급 수술에 들어가서 온몸에 있는 고름과 농을 다 꺼내어냈지만 그 후에도 저는 무리를 하다가 사망 확률이 60, 70%가 넘는다는 폐혈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얄밉고 충격적이게도 AI는 휴식도 필요 없고 인간보다 속도도 빠르며 인간보다 학습 능력이 몇만 배 뛰어난지 모르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와 똑같은 속도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패배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선상에서 절대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보다 과학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 부족한 연애 경험담을 하나 좀 얘기해 볼게요. 언젠가 강의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요. 같이 사법고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오빠가 사법고시보다는 리니지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편의점에서 어느 날 커피 우유를 사면서 사장님 이거 몇 아덴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리니지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24시간 게임을 했습니다. 언제 자는지 잘 모르겠고 잠깐 쪽잠을 자고 또 던전에 가서 보스몹을 잡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지영아 데이트할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 오빠가 리니지의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하려나? 나랑 데이트할 시간이 어떻게 났지? 라고 했는데 저랑 데이트하려고 했던 그 시간에 초등학생 알바를 고용해서 자기의 캐릭터를 돌리면서 자기는 이제 밖에 나온 거였어요. 즉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리니지 세계관 내에서 그 캐릭터는 여전히 레벨업을 하고 있었고 이 선배는 노동력을 고용하여 초등학생에게 PC방비와 짜파구리를 주고 시간을 얻은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으로 시간을 샀구나. 휴식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됐었구나. 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24시간 돌아가지 못해요. 게다가 인간의 두뇌 용량은 이제 AI의 용량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 인정하시죠? 우리 유니스트의 이세돌 특임 교수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번에 얼굴도 뵀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얼굴 크기론 지지 않는데 저보다 얼굴이 조그마시더라고요. 그분이 알파고와 대국을 했을 때의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직 AI는 멀었다. 인간을 이길 수 없다. 바둑 세계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뭔가 구글의 딥마인드 사람들이 엄청 자신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 이길 거라고 하던 게 거의 내리지고 한 판을 이겼을 때 인류의 승리라고 자축하던 동시에 공포감이 엄습하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여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봤던 모든 국민은 다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챗봇 같은 것에 말을 걸면 여전히 바보 같고 여전히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며 여전히 어리버리해서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소름 끼칠 때가 많으시죠.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 AI와 속도 면에서 인간은 겨뤄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로 대체될 직업을 하나하나 세보면서 언제 대체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한탄하기보다 언젠가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간성을 유지할 것이며 무엇으로 AI 시대에 자존감을 지켜내고 AI에 밀리지 않는 다른 분야에서 빛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잠시 양명하게 심의 무물도 말씀드리고 2차원 세계의 철수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고차원 세계의 이지영을 다른 차원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AI가 우리의 정신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AI에게 어떤 인간성을 보여주며 어떤 가이드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킬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들여다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유니스트에서 제게 연락이 오셨고 인공지능대학원의 AI 의식과 윤리 관련된 강의를 부탁하셨을 때 일개 강사일 뿐인 제가, 그것도 물론 윤리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20년 넘게 해왔지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이과생도 아니고 과학도 잘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최대 업적은 겨우 고등학교 수준에서 제가 문과 1등이었는데 저희 학교 이과 1등보다 제가 과학을 잘해서 제가 저희 학교 대표로 과학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물리 부분 3등을 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치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권력과 전 세계의 자본이 인공지능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AI 기술력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자조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AI에서 뛰어나고 우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인재가 많은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국 교육은 뭔가 시스템이 이상해라는 비관적인 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인재들을 비교해봐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지원이 경제적으로 부족한데도 앞서 나갈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과학기술로 접근하는 것보다 AI 의식과 윤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이것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적인 협조가 있을 때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AI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간성을 갖추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인문학의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제가 가장 인문학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인문학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수한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용어를 사용했지만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듣는 그런 일반 대중 앞에 강의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저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알고리즘에도 항상 고양이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아! 이러니까 오더라고요. 목욕할 때 아주 순종적으로 목욕하는 수속성 고양이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고요. 저는 엄청 고양이를 좋아해요. 저는 고양이 이외의 동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주 오랫동안 제게 오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오리가 세면대 위에 저를 쳐다보면서 썸네일에서 얘기합니다. 도시 오리 목욕하는 거 볼래? 저는 그 썸네일을 보면서 관심 없는 동물이고 세면대 위에 오리가 목욕하는 거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를 했죠. 와, 알고리즘이 12번인가 13번을 저에게 그 오리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매년 새해 시작할 때마다 제가 사실 자기 통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편이고 시간을 정말 나노 단위로 쪼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새해 시작마다 다이어리에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말자. 적어도 제가 궁금해서 직접 검색한 키워드의 영상 이외에 자동 추천 영상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나의 정신을 분산시키지 말자라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오리 영상을 12번, 13번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저도 기계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어느 날 경쟁도 너무 심하고 업계에서 너무 디스도 심해서 마음이 좀 지쳐서 힐링이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오리가 저를 또 쳐다보더라고요. 도시오리 목욕하는 거 볼래? 클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3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300만 명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10번 돌려봤습니다. 저 오리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언니 이미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오리 키우자. 뭐 먹지? 그리고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매우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좀 뛰어나고 자존감, 자기애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과연 그 오리 썸네일을 꾸준히 밀었던 알고리즘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게 맞을까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원하며 내가 내 정신에 무엇을 채우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건 내 자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론 알고리즘이 하나의 신이 되어서 알고리즘이 나의 많은 판단에 밀접히 개입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속도로는 우리는 알고리즘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천천히 더 느리게 나의 정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며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에 숭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AI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그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AI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업적보다 이미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 버려서 우리의 학문적 노력이 하찮아 보이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이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중심을 이거에 둘 예정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AI로 대체되지 않는 우리의 고귀한 영혼과 숭고한 정신의 그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 노동으로 설명되는 효용성과 유용성으로 설명되는 인간이 아닌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 존재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인간은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어느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유니스트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일회성 방문에서 끝내지 않고 주기적으로 여러분께 이런 윤리 강의, 인문학 강의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때로는 과학을 공부하고 이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는 지적 허영과 사치로 여겨지고 본질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윤리학 논의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이 혁신적인 도약을 하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유니스트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눈 마주치고 강의하게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